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나이를 먹으면 되는 것? 아니면 자식이 생기면 되는 것?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때가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 괜찮은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른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배우 봉태규님의 세 번째 에세이,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남편이자 아빠, 배우이자 작가, 그리고 아들까지 다양한 책임을 수행하며 느낀 어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괜찮은 어른이 되려는 과정에서 생각해 본 것들, 시도해 본 것들, 의문인 것들,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들까지 진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이 청춘기의 자아 고백과 갓 가정을 꾸린 이의 가족 철학을 담았다면 이번 책은 하나의 얼굴로 살기 힘든 어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많아짐에 따라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어른으로 살고 싶어서 성실히 노력하는 한 사람의 성장 스토리이자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보여주었던 명품 악역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연기도 뛰어나시고 패션 센스도 좋으셔서 패피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배우 봉태규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며 느꼈던 생각과 고민은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읽어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별을 지나 빛이 되었다. 그녀에게 나이는 묻지 않았다. 한 사람을 파악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그리 중요치 않다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는 사람의 나이를 묻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었다. 남자아이였다. 아픈 곳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주었다고 한다. 성인이 되기까지 좀처럼 속 썩이는 법이 없었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며 남들처럼 취업도 했다.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시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사회생활을 위해 미리 마련해둔 근사한 양복 한 벌을 입고서 엄마에게 쑥스럽게 뽐내기도 했단다. 아들이 하는 일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노동 강도였지만 젊음을 무기 삼아 잘 버텨냈다. 정해진 노동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원래 약간은 불합리하다는 걸 어디선가 들어봤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신에게 던져진 만만치 않은 업무를 감당하던 어느 날 아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죽고 말았다. 당시 24살이었던 그 아이의 이름은 김용균이다. 아들을 잃은 그녀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두 아이가 잠깐이라도 위험한 순간을 경험한다고 상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는데 죽는다는 건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녀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아들을 그렇게 만든 책임자를 찾아야 했다.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다. 누군가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용균이가 죽은 그날 다른 직원에게 사고가 났던 컨베이어 벨트 점검을 지시했다고 한다. 처음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라도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테니 다행이라 생각했다. 어차피 세상 사람 모두가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 아들인 용균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 생각하고 일했다. 그렇지만 사고로 죽은 동료의 시신이 수습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력을 투입하는 그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돈.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용균이의 동료들을 만나 증언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 보통 아줌마인 그녀에게 무언가에 앞장선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동료들을 만난 후에는 사고를 용균이만의 문제로 볼 수 없었다. 엄습하는 두려움에 더 큰 용기로 맞서는 투사가 된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용균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도 해보았고 나란 일 하는 높으신 분들을 만나서 부탁도 해보았다. 텔레비전 뉴스에 출연해 온 마음을 다해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되어 세상을 비춘다고들 말한다. 아들 용균이도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거리고 있을까?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이 실은 몇 억 년 전에 소멸된 행성에 불과하듯 용균이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린 먼 과거처럼 비칠 수도 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할 수도 있다. 작은 인연이 닿아 그녀와 한 식사 자리에서 만났다. 용균이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에게 그녀는 걱정을 내비치며 되레 나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별이 지나 빛이 되어 그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어떤가요? 최근에 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린다. 성인들이 보기에도 끔찍하거나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보며 모두들 분노하고 비난하게 된다. 여기에 촉법소년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면 그 분노는 배가 되어 날카로운 말로 여러 의견들을 인터넷에 흔적으로 남긴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의 수가 월등히 증가한 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수위가 높은 미성년자 사건이 보도되는 건수가 예전에 비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처벌을 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격한 법치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대해서 나이를 더 낮추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이다. 문득 일본의 한 사건이 떠올랐다. 1997년에 고베현에서 14살인 중학생 소년이 동생 친구인 11살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이다. 당시에 일본에서도 단서가 없는 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진범이 14세의 소년이라고 알려지자 모두들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만다. 앞다투어 당시의 사건을 보도했고 사람들이 큰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같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 때문에 그 소년은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의 심판이 아니라 정신과적인 치료만 받게 되었다. 8년의 치료를 마치고 풀려난 그는 사건 당시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상세하게 나열한 책을 출판하여 일본 사회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린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당연히 묻고 싶은 질문이 생긴다.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처벌을 피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일본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만큼까지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1997년의 일본과 비슷한 고민을 현 시점에 하고 있다고 본다. 징벌주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소년 범죄가 어려운 건 아이 개인의 독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어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이를 엄하게 꾸짖고 나무라는 건 어른의 권위를 보여주는 태도라고 본다. 그렇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가 어른이 진정으로 보여줘야 하는 태도는 권위가 아니라 포용과 수용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사회 구성원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 아닐까. 소년을 변론했던 변호인의 말이 떠오른다. 암흑 속에서 성냥을 켜면 작은 불빛이지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아이가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소년원에서 교도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스럽게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쾌활하게 변하고 미소도 보여주기 시작하는 등 꽤 바뀌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책을 출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친구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말했지만 사건의 전말을 모두 쓰지는 않았기에 일정 부분 판단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책을 읽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했구나 싶고 그런 부분은 역시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조언도 해주었을 것이고 그런 책도 출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인생이란 1999년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당시 나는 고3이었는데 각종 시험이 있을 때마다 지구가 곧 망할 거라 공부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던 친구들 기억이 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다행히 지구는 망하지 않았고 나도 멀쩡하다. 나는 고등학교 때 입시 미술을 시작했다. 각종 석고상들을 기계처럼 그리고 모티브 구성이라는 이제는 없어진 실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유롭고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암기 과목처럼 외워 그렸다. 입시 막바지에는 어떤 석고든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수련이 되어 있었다. 아직까지도 이게 미술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드디어 수능날이 되었다. 직전에 봤던 모의고사 점수가 나쁘지 않아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고 자신도 있었다.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랜만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챙겼다. 엄마는 누나 둘이 대입시험을 치를 때도 꼭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혹시라도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될 것을 걱정하여 항상 똑같은 반찬만 싸주었다. 콩나물 무침과 미역국, 김치, 밥. 큰 누나가 재수, 작은 누나가 삼수를 하면서 학력고사는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뀌었지만 엄마의 대입 맞춤 도시락은 항상 그대로였다. 버스를 타고 배정받은 학교로 이동했다. 조금 이른 시간에 나와서 그런지 앉아서 갈 수 있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배를 누르고 결전의 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 뒷문으로 가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래를 쳐다보니 엄마가 싸준 수능 특제 도시락이 버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런, 미역국을 담았던 보온병이 온전히 닫히지 않아 조금씩 새다가 종이 가방을 적시고 밑동이 빠져버린 것이다. 종이 가방 아래에 정확히 직사각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어쩌지? 나의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불안해졌다. 무엇보다 너무 창피했다. 부랴부랴 떨어진 도시락통을 챙기고 후다닥 뛰어내렸다. 조금 더 차가워진 공기가 느껴진다. 버스에서 벌어진 일도 지워버릴 겸 더 힘차게 걸었다. 경보에 가까운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아차, 보온병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민망함이 너무 커 내 처신만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먼저 수습해야 할 걸 잊어버린 것이다. 줄줄 새던 국물이 흘러서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전달됐다. 아주 길게 흔적이 남겨졌다. 짙게 밴 미역국 냄새는 덤이다. 화가 나고 상해버린 마음이 나를 뒤덮는다. 1교시는 가장 자신 있는 언어 영역이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읽어내려간다. 이상하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모의고사와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모르고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둘 많아진다. 스멀스멀 망했다의 미음과 아가 글자와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느껴진다. 겨우겨우 1교시가 지나가고 2교시, 3교시는 빠르게 흘러갔다. 마지막 영어만 남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세 좋게 시험지를 넘긴다. 왠지 술술 풀린다. 듣기 평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결과가 좋을 것 같다. OMR 카드를 들고 정답을 정성스레 표시한다. 이상하다. OMR 카드에 표시된 정답에 5번이 없다. 이럴 수가. 정답 중에 5번이 단 한 개도 없다니.
안일하게 문제를 출제한 수능위원회를 마음껏 비웃는다. 교문을 나서면서 눈물이 주룩 흐른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채점을 하는데 유달리 어려웠던 언어 영역은 역시나 모의고사의 70% 수준으로 점수가 나왔다. 나머지 영역의 점수도 상황은 좋지 못했다. 뉴스에서는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실패, 좌절, 그리고 미역국은 당분간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아직 미술 실기가 있었으므로 얼른 나를 추슬러야 했다. 수능 점수로 모자란 부분은 실기로 메워야겠다고 다짐하고 의지를 활활 불태운다. 특히 수능이 끝나고 실기를 준비하는 기간에 실력이 엄청 늘기에 스스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나 역시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실력이 무섭게 늘고 있었다. 어쩌면 망쳐버린 시험을 실기로 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뀐다. 미술학원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최대한 불필요한 동작을 아끼고 모든 에너지는 오로지 그림에만 쏟고 싶어 버스를 타고 다녔다. 언제나처럼 항상 앉아서 가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쭉 하고 미끄러진다.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비스듬히 쿵 하고 떨어졌다. 하필이면 오른쪽으로 떨어진 게 문제였다. 금세 퉁퉁 부은 오른손을 부여잡고 병원을 갔다. 반깁스를 권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재수를 결정한다. 인생이라는 한자를 처음으로 떠올리게 된다. 인생이란 우두커니 있을 순 없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위해 압구정동으로 향했다. 오렌지색 베네통 더플 코트를 입고 길을 걷는데 누군가 나를 붙잡고 일방적으로 말을 던진다. 영화 조감독인데요. 혹시 오디션 한번 안 볼래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영화 눈물로 데뷔해서 19년째 연기를 하고 있다. 전 국민 필수 과목. 지금은 나의 반려자가 된 파트너에게 두 번째 만남에서 프로포즈를 했다. 연애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호감 가는 누군가를 만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상처 입고 다독이고 다시 만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버거웠다. 모두가 그런 연애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게는 부담스러운 과정으로만 느껴졌다. 무엇이 그토록 연애를 외면하고 싶게 만들었을까? 연애는 하기 싫었는데 왜 결혼은 하고 싶었을까? 왜 과정 없는 결과를 갈망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꼭 연애가 선행되고 결혼은 그 다음이어야 하나? 나의 연애를 괴롭힌 건 무엇이었을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타인의 세상에 초대된다는 건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 경험이 실제함을 절감한 건 지금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떠올려 본다. 딱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이상한 일이다. 분명 누군가와 연애를 했고 적극적으로 관계 형성에 임했을 텐데
한때 나의 소호주였을 누군가가 아닌 그 시절의 나 자신만이 보일 뿐이다. 무엇이 이토록 이기적인 나를 만들었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만약 이것이 나의 무의식에서 비롯됐다면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는 관계의 역사를 살펴봐야 할 일이다. 부모님은 대체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순간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두 분이 다정하게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오가는 말다툼이 유일한 교류였던 것 같다. 어린 마음에는 은근히 두 분의 이혼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혼은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비현실적인 일이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으셨고 나는 사람의 감정이란 경제적인 현실이 가하는 타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해짐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나의 못난 연애에 영향을 줬느냐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다른 상태의 나를 찾아보자.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릴 적 웅변을 배웠던 게 참으로 후회된다. 경청이 아닌 큰 소리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부르짖는 법을 배우다니.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보다 어려운 건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태도다. 그러나 나는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주워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는 법을 배웠다. 이 역시 못나기 짝이 없는데 내 연애를 방해한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이쯤 되니 누군가 체계적으로 연애를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를 성공적으로 유혹하는 기술이나 밀고 당기기의 기술 말고 두 사람이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방법을 배우고 싶다. 만약 그런 수업이 있다면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열심히 많은 것들을 묻고 또 들을 것이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제일 먼저 배운 건 인사였다. 선생님께 인사하기, 친구에게 인사하기, 부모님께 인사하기. 이는 기초적 사회화 교육이자 주변인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첫 번째 단추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이 후일의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태도를 기르는 것일 테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가 정해놓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성장한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그 자신은 물론 타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감정적 학대는 유독 연애에서 두드러진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강력하며 동시에 취약하고 폭력적인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개인의 몫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관계의 역학 속에서 진심으로 함께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을 기르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고립보다는 연결을 추구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끊임없는 조정의 과정으로 빚어지는 상호작용을 가르치는 수업이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과목명은 연애. 꽤 두툼한 교과서의 맨 마지막 장 제목은 이별. 별다른 내용 없이 빈 페이지로 남겨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별을 지나 빛이 되었다. 그녀에게 나이는 묻지 않았다. 한 사람을 파악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그리 중요치 않다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는 사람의 나이를 묻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었다. 남자아이였다. 아픈 곳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주었다고 한다. 성인이 되기까지 좀처럼 속썩이는 법이 없었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며 남들처럼 취업도 했다.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시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사회생활을 위해 미리 마련해둔 근사한 양복 한 벌을 입고서 엄마에게 쑥스럽게 뽐내기도 했단다. 아들이 하는 일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노동 강도였지만 젊음을 무기 삼아 잘 버텨냈다. 정해진 노동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원래 약간은 불합리하다는 걸 어디선가 들어봤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신에게 던져진 만만치 않은 업무를 감당하던 어느 날 아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죽고 말았다. 당시 24살이었던 그 아이의 이름은 김용균이다. 아들을 잃은 그녀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두 아이가 잠깐이라도 위험한 순간을 경험한다고 상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는데 죽는다는 건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녀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아들을 그렇게 만든 책임자를 찾아야 했다.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다. 누군가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용균이가 죽은 그날 다른 직원에게 사고가 났던 컨베이어 벨트 점검을 지시했다고 한다. 처음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라도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테니 다행이라 생각했다. 어차피 세상 사람 모두가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 아들인 용균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 생각하고 일했다. 그렇지만 사고로 죽은 동료의 시신이 수습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력을 투입하는 그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돈.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용균이의 동료들을 만나 증언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 보통 아줌마인 그녀에게 무언가에 앞장선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동료들을 만난 후에는 사고를 용균이만의 문제로 볼 수 없었다. 엄습하는 두려움에 더 큰 용기로 맞서는 투사가 된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용균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도 해보았고 나란 일 하는 높으신 분들을 만나서 부탁도 해보았다. 텔레비전 뉴스에 출연해 온 마음을 다해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되어 세상을 비춘다고들 말한다. 아들 용균이도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거리고 있을까?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이 실은 몇 억 년 전에 소멸된 행성에 불과하듯 용균이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린 먼 과거처럼 비칠 수도 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할 수도 있다. 작은 인연이 닿아 그녀와 한 식사 자리에서 만났다. 용균이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에게 그녀는 걱정을 내비치며 되레 나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별이 지나 빛이 되어 그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어떤가요? 최근에 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린다. 성인들이 보기에도 끔찍하거나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보며 모두들 분노하고 비난하게 된다. 여기에 촉법소년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면 그 분노는 배가 되어 날카로운 말로 여러 의견들을 인터넷에 흔적으로 남긴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의 수가 월등히 증가한 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수위가 높은 미성년자 사건이 보도되는 건수가 예전에 비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처벌을 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격한 법치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대해서 나이를 더 낮추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이다. 문득 일본의 한 사건이 떠올랐다. 1997년에 고베현에서 14살인 중학생 소년이 동생 친구인 11살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이다. 당시에 일본에서도 단서가 없는 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진범이 14세의 소년이라고 알려지자 모두들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만다. 앞다투어 당시의 사건을 보도했고 사람들이 큰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같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 때문에 그 소년은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의 심판이 아니라 정신과적인 치료만 받게 되었다. 8년의 치료를 마치고 풀려난 그는 사건 당시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상세하게 나열한 책을 출판하여 일본 사회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린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당연히 묻고 싶은 질문이 생긴다.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처벌을 피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일본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만큼까지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1997년의 일본과 비슷한 고민을 현 시점에 하고 있다고 본다. 징벌주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소년 범죄가 어려운 건 아이 개인의 독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어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이를 엄하게 꾸짖고 나무라는 건 어른의 권위를 보여주는 태도라고 본다. 그렇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가 어른이 진정으로 보여줘야 하는 태도는 권위가 아니라 포용과 수용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사회 구성원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 아닐까. 소년을 변론했던 변호인의 말이 떠오른다. 암흑 속에서 성냥을 켜면 작은 불빛이지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아이가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소년원에서 교도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스럽게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쾌활하게 변하고 미소도 보여주기 시작하는 등 꽤 바뀌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책을 출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친구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말했지만 사건의 전말을 모두 쓰지는 않았기에 일정 부분 판단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책을 읽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했구나 싶고, 그런 부분은 역시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조언도 해주었을 것이고 그런 책도 출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인생이란 1999년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당시 나는 고3이었는데 각종 시험이 있을 때마다 지구가 곧 망할 거라 공부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던 친구들 기억이 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다행히 지구는 망하지 않았고 나도 멀쩡하다. 나는 고등학교 때 입시 미술을 시작했다. 각종 석고상들을 기계처럼 그리고 모티브 구성이라는 이제는 없어진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유롭고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암기 과목처럼 외워 그렸다. 입시 막바지에는 어떤 석고든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수련이 되어 있었다. 아직까지도 이게 미술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드디어 수능날이 되었다. 직전에 봤던 모의고사 점수가 나쁘지 않아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고 자신도 있었다.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랜만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챙겼다. 엄마는 누나 둘이 대입시험을 치를 때도 꼭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혹시라도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될 것을 걱정하여 항상 똑같은 반찬만 싸주었다. 콩나물 무침과 미역국, 김치, 밥. 큰 누나가 재수, 작은 누나가 삼수를 하면서 학력고사는 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었지만 엄마의 대입 맞춤 도시락은 항상 그대로였다. 버스를 타고 배정받은 학교로 이동했다. 조금 이른 시간에 나와서 그런지 앉아서 갈 수 있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배를 누르고 결전의 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 뒷문으로 가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래를 쳐다보니 엄마가 싸준 수능 특제 도시락이 버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런, 미역국을 담았던 보온병이 온전히 닫히지 않아 조금씩 새다가 종이 가방을 적시고 밑동이 빠져버린 것이다. 종이 가방 아래에 정확히 직사각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어쩌지? 나의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불안해졌다. 무엇보다 너무 창피했다.
부랴부랴 떨어진 도시락통을 챙기고 후다닥 뛰어내렸다. 조금 더 차가워진 공기가 느껴진다. 버스에서 벌어진 일도 지워버릴 겸 더 힘차게 걸었다. 경보에 가까운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아차, 보온병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민망함이 너무 커 내 처신만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먼저 수습해야 할 걸 잊어버린 것이다. 줄줄 새던 국물이 흘러서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전달됐다. 아주 길게 흔적이 남겨졌다. 짙게 밴 미역국 냄새는 덤이다. 화가 나고 상해버린 마음이 나를 뒤덮는다. 1교시는 가장 자신 있는 언어 영역이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읽어내려간다. 이상하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모의고사와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모르고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둘 많아진다. 스멀스멀 망했다의 미음과 아가 글자와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느껴진다. 겨우겨우 1교시가 지나가고 2교시, 3교시는 빠르게 흘러갔다. 마지막 영어만 남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세 좋게 시험지를 넘긴다. 왠지 술술 풀린다. 듣기 평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결과가 좋을 것 같다. OMR 카드를 들고 정답을 정성스레 표시한다. 이상하다. OMR 카드에 표시된 정답에 5번이 없다. 이럴 수가. 정답 중에 5번이 단 한 개도 없다니. 안일하게 문제를 출제한 수능위원회를 마음껏 비웃는다. 교문을 나서면서 눈물이 주룩 흐른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채점을 하는데 유달리 어려웠던 언어 영역은 역시나 모의고사의 70% 수준으로 점수가 나왔다. 나머지 영역의 점수도 상황은 좋지 못했다. 뉴스에서는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실패, 좌절, 그리고 미역국은 당분간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아직 미술 실기가 있었으므로 얼른 나를 추슬러야 했다. 수능 점수로 모자란 부분은 실기로 메워야겠다고 다짐하고 의지를 활활 불태운다. 특히 수능이 끝나고 실기를 준비하는 기간에 실력이 엄청 늘기에 스스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나 역시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실력이 무섭게 늘고 있었다. 어쩌면 망쳐버린 시험을 실기로 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뀐다. 미술학원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최대한 불필요한 동작을 아끼고 모든 에너지는 오로지 그림에만 쏟고 싶어 버스를 타고 다녔다. 언제나처럼 항상 앉아서 가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쭉 하고 미끄러진다.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비스듬히 쿵 하고 떨어졌다. 하필이면 오른쪽으로 떨어진 게 문제였다. 금세 퉁퉁 부은 오른손을 부여잡고 병원을 갔다. 반깁스를 권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재수를 결정한다. 인생이라는 한자를 처음으로 떠올리게 된다. 인생이란 우두커니 있을 순 없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위해 압구정동으로 향했다.
오렌지색 베네통 더플 코트를 입고 길을 걷는데 누군가 나를 붙잡고 일방적으로 말을 던진다. 영화 조감독인데요. 혹시 오디션 한번 안 볼래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영화 눈물로 데뷔해서 19년째 연기를 하고 있다. 전국민 필수 과목. 지금은 나의 반려자가 된 파트너에게 두 번째 만남에서 프로포즈를 했다. 연애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호감 가는 누군가를 만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상처 입고 다독이고 다시 만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버거웠다. 모두가 그런 연애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게는 부담스러운 과정으로만 느껴졌다. 무엇이 그토록 연애를 외면하고 싶게 만들었을까? 연애는 하기 싫었는데 왜 결혼은 하고 싶었을까? 왜 과정 없는 결과를 갈망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꼭 연애가 선행되고 결혼은 그 다음이어야 하나? 나의 연애를 괴롭힌 건 무엇이었을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타인의 세상에 초대된다는 건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 경험이 실제함을 절감한 건 지금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떠올려 본다. 딱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이상한 일이다. 분명 누군가와 연애를 했고 적극적으로 관계 형성에 임했을 텐데 한때 나의 소우주였을 누군가가 아닌 그 시절의 나 자신만이 보일 뿐이다. 무엇이 이토록 이기적인 나를 만들었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만약 이것이 나의 무의식에서 비롯됐다면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는 관계의 역사를 살펴봐야 할 일이다. 부모님은 대체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순간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두 분이 다정하게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오가는 말다툼이 유일한 교류였던 것 같다. 어린 마음에는 은근히 두 분의 이혼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혼은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비현실적인 일이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으셨고 나는 사람의 감정이란 경제적인 현실이 가하는 타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해짐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나의 못난 연애에 영향을 줬느냐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다른 상태의 나를 찾아보자.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릴 적 웅변을 배웠던 게 참으로 후회된다. 경청이 아닌 큰 소리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부르짖는 법을 배우다니.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보다 어려운 건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태도다. 그러나 나는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주워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는 법을 배웠다. 이 역시 못나기 짝이 없는데 내 연애를 방해한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이쯤 되니 누군가 체계적으로 연애를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를 성공적으로 유혹하는 기술이나 밀고 당기기의 기술 말고 두 사람이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방법을 배우고 싶다. 만약 그런 수업이 있다면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열심히 많은 것들을 묻고 또 들을 것이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제일 먼저 배운 건 인사였다. 선생님께 인사하기, 친구에게 인사하기, 부모님께 인사하기. 이는 기초적 사회화 교육이자 주변인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첫 번째 단추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이 후일의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태도를 기르는 것일 테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가 정해놓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성장한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그 자신은 물론 타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감정적 학대는 유독 연애에서 두드러진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강력하며 동시에 취약하고 폭력적인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개인의 몫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관계의 역학 속에서 진심으로 함께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을 기르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고립보다는 연결을 추구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끊임없는 조정의 과정으로 빚어지는 상호작용을 가르치는 수업이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과목명은 연애. 꽤 두툼한 교과서의 맨 마지막 장 제목은 이별. 별다른 내용 없이 빈 페이지로 남겨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